할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조폭 두목 박철민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안을 가득 메웠다. 그의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부하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각자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장례식장 안의 상주용 의자들은 이미 뒤엎어져 있었고 조문객들은 모두 피해 있는 상태였다. 바닥에는 피와 꽃잎이 뒤섞여 흩어져 있었다. 그만하라고. 70대 노인 김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수십 년간 쌓인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무릎을 꿇고 있던 조폭 한 명의 머리카락을 움켜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조폭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정호는 개의치 않았다. 내 놈들이 내 아들을 죽여놓고 그만하라고. 장례식장 안은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정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박철민조차 잠시 주춤거렸다. 눈앞의 노인에게서 느껴지는 살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박철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다. 할아버지가 아무리 특전사 출신이라지만 이제는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보이시죠? 정호는 비웃듯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장례식장 안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숫자로 이기는 게 싸움인 줄 아나? 나이 먹어도 너희 같은 놈들 10명은 상대할 수 있어. 그럼 확인해 보시죠. 박철민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일제히 무기를 들어 올렸다.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가 형광등 불빛에 차갑게 반짝였다. 그 순간 정호의 눈빛이 변했다. 마치 전쟁터에서 적을 마주했을 때처럼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40년 전 특전사 시절의 살기가 되살아났다. 좋아.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전쟁이 뭔지 보여주마. 정호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강렬한 위압감을 풍겼다. 조폭들이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섰다. 이들은 수많은 싸움을 겪어봤지만 지금 느끼는 공포는 처음이었다. 3일 전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병실을 가득 메웠다. 김정호는 병상에 누운 아들 김민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차가워진 손은 더 이상 아버지의 따뜻함에 반응하지 않았다. 정호의 거친 손가락이 아들의 손등을 쓰다듬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원장님, 정말 사고사가 확실한 건가요? 정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수많은 특수작전을 겪었지만 자식을 잃는 슬픔만큼은 처음이었다. 그의 거친 손이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민수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정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네, 교통사고로 인한 뇌사 판정입니다. 음주운전 차량과의 정면 충돌이었고요. 유족분께서는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병원장의 공식적인 답변이었지만 정호의 예리한 직감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40년간 특전사로 복무하며 익힌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사고 현장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확한 사고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물론입니다. 경찰 조사도 끝났고 음주운전 차량과의 정면 충돌로 결론 났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도 현장에서 사망했고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커져갔다. 민수는 평소 안전운전으로 유명했다. 20년간 무사고 운전자였던 아들이 갑자기 그런 사고를 당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들어 민수가 뭔가 고민이 많아 보였던 것도 생각났다. 아버님, 장례 준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수의 아내 이선영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녀 역시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7살 딸 지은이를 데리고 온 그녀의 모습이 더욱 안타까웠다. 지은이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마워, 며느리야. 민수놈이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구나. 정호는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슬픔, 분노,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뒤섞여 있었다. 특전사 시절 생사를 오가는 작전에서 익힌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아빠가 왜 안 일어나요? 지은이가 순진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의 질문에 정호의 가슴이 미어졌다. 어떻게 7살 아이에게 아빠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지은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하늘나라요? 그럼 언제 돌아와요? 저희랑 놀이공원 가기로 했는데. 선영이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았다. 지은이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호는 두 모녀를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민수를 해쳤다면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정호는 사고 현장을 들러보기로 했다. 선영과 지은이를 먼저 장례식장으로 보낸 후 혼자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빗속에서 차에서 내린 그는 아스팔트에 남은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브레이크 자국, 충돌 지점, 차량 파편들의 위치까지 모든 것을 관찰했다. 이상하다. 정호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사고 현장의 흔적들이 일반적인 정면 충돌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민수의 차량 파편이 흩어진 방향이 충돌 각도와 맞지 않았다. 게다가 브레이크 자국도 이상했다. 급제동을 걸었다면 더 긴 자국이 남았어야 했다. 누군가 현장을 조작했군. 정호는 현장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도로변 가로등 하나가 파손되어 있었는데 CCTV가 설치되어 있던 자리였다. 너무나 교묘하게 파손되어 있어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명백히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정호는 먼저 민수의 시신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의료진들이 모두 나간 조용한 빈소에서 그는 아들의 몸을 조심스럽게 검사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과는 다른 흔적들이 보였다. 특전사 시절 익힌 법의학 지식이 도움이 되었다. 목 뒤에 이런 상처가 있을 리가 없어. 정호는 민수의 목 뒤쪽에서 작은 주사 자국을 발견했다. 그것은 분명 교통사고와는 관련 없는 상처였다. 마치 독성 물질을 주입한 것 같은 흔적이었다. 게다가 손톱 밑에 남은 미세한 피부 조직까지 보였다. 이는 민수가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였다는 증거였다. 내 아들을 죽인 놈이 따로 있다는 거군. 정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그는 아들의 휴대폰을 찾아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마지막 통화는 사고 당일 오후 3시 박철민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 이름 옆에는 여러 번의 통화 기록이 있었고 대부분 짧은 시간이었다. 박철민? 이 이름 어디서 들었더라? 정호는 기억을 더듬었다. 민수가 최근 들어 누군가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고 선영에게 털어놓았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들이 운영하던 작은 건설회사가 어떤 조직과 마찰을 빚고 있었다는 것도 생각났다. 하지만 민수는 자세한 내용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었다. 정호는 민수의 지갑을 확인했다. 평소 깔끔하게 정리해두던 민수의 성격과 달리 지갑 안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다. 신용카드들이 제자리에 없었고 명함 칸도 비어 있었다. 누군가 급하게 뒤진 흔적이 역력했다.
이미 누군가 증거를 없앤 것 같군. 정호는 더 자세히 살펴보다가 지갑의 은밀한 칸에서 작은 USB를 발견했다. 그것은 겉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숨겨져 있었다. 민수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 둔 것 같았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이 일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무리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의 걸음걸이와 표정에서 일반인이 아니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다. 정호는 즉시 긴장했다. 특전사 시절 익힌 위험 감지 능력이 작동했다. 김민수 장례식장이 여기 맞나? 선두에 선 남자가 큰 소리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위협적이었다. 장례식장 안에 조문객들이 움츠러들며 뒤로 물러섰다.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졌다. 저기요, 여기는 장례식장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남자들은 개의치 않고 빈소 안으로 들어왔다. 마치 자신들의 집인 양 거침없이 행동했다. 우리는 고인과 사업상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야.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어. 박철민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그의 뒤로 따라온 부하들은 각자 꽃다발 대신 위협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일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정호는 그들을 주시하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아들의 휴대폰에서 본 그 이름, 박철민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드디어 아들을 죽인 자들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당신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조용히 해야 할 곳입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위험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박철민이 정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70대 노인을 우습게 본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예의를 가르치시겠다고? 김민수가 우리한테 빌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빌린 돈? 정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민수가 조폭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민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그런 곳에 손을 댈 사람이 아니었다. 5억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8억이 넘어요. 이제 고인이 되셨으니 유족들이 갚아야죠. 박철민의 말에 장례식장 안이 술렁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선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은이는 엄마의 치마를 붙잡고 불안해했다. 그런 돈을 빌린 적 없어요.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선영이 울부짖으며 항변했다. 하지만 박철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다.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능숙했다. 증거도 있어요. 차용증, 통화 녹음 모든 게 다 있다고요. 3일 안에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장례식장을 박살내버릴 거예요. 그때 정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강렬한 위압감을 풍겼다. 특전사 시절의 살기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내 아들이 언제 당신들에게 돈을 빌렸다고 하는 거요? 할아버지는 모르셨나 보네요. 김민수는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손을 벌렸어요. 그런데 갚을 돈이 없어서 도망치려고 했죠. 그래서 박철민이 말을 멈췄다. 너무 많이 말할 뻔했다. 하지만 정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뭐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요? 무슨 소리예요? 교통사고로 죽었잖아요. 우리가 뭘 했다고. 박철민의 거짓말을 들은 정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아들을 죽이고도 모자라 죽은 자에게 누명까지 씌우려는 그들의 행태가 참을 수 없었다. 주먹이 절로 쥐어졌다. 증거를 보여보시오. 여기서요? 할아버지, 여기는 장례식장이에요. 조용한 곳에서 따로 이야기하죠. 박철민이 음흉하게 웃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호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들과 직접 맞설 필요가 있었다. 줬소. 하지만 지금은 내 아들의 장례식 중이니 나중에 따로 만나도록 하시오. 3일이에요, 할아버지. 3일 안에 8억을 준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상상에 맡기죠. 박철민이 말꼬리를 흐리며 위협적으로 웃었다. 그리고 부하들과 함께 장례식장을 떠났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공포의 분위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정호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확신이 섰다. 아들을 죽인 것도 지금 협박하는 것도 모두 저들의 소행이었다. 특전사 시절의 혈기가 되살아났다. 며느리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모든 걸 해결하겠다. 정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특전사 시절 익힌 모든 기술을 동원해서라도 아들의 원수를 갚겠다고 다짐했다. 아버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그 사람들이 위험해 보였어요. 걱정하지 마라. 나도 젊을 때는 그런 놈들보다 더 무서운 적들과 싸워봤다. 정호는 선영을 안심시켰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 40년 전 특전사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다. 적을 추적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제거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다. 밤이 깊어가자 정호는 혼자 빈소를 지키며 아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선영과 지은이도 잠시 휴식을 취하러 간 사이 아버지와 아들만의 시간이었다. 민수야, 아빠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마.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세상에 알려주겠다. 정호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민수는 생전에 항상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그것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내가 마지막까지 옳은 길을 걸었다는 걸 아빠가 증명해주마. 그의 다짐이 조용한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졌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70대 노인과 조폭 조직 간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정호는 민수의 회사 사무실을 찾았다. 을씨년스러운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을 구석구석 살펴보았다. 사무실은 이미 경찰 수사가 끝난 상태였지만 정호의 예리한 눈은 경찰이 놓친 것들을 포착했다. 특전사 시절 익힌 현장 분석 능력이 빛을 발했다. 이상하군. 정호는 민수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았다.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는데 이는 민수의 평소 성격과 전혀 맞지 않았다. 민수는 어려서부터 정리정돈을 잘하는 아이였다. 심지어 군 복무 시절에도 내무반에서 가장 깔끔하다고 칭찬받을 정도였다. 누군가 이미 뒤졌구나. 정호는 서랍장 뒤편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먼지가 쌓인 것으로 보아 오랫동안 건드리지 않은 곳이었는데 최근에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었다. 지문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수상한 부분이었다. 컴퓨터를 켜고 민수의 이메일을 확인했다. 비밀번호는 지은이의 생일이었다. 아들다운 선택이었다. 메일함을 뒤지던 정호는 한 통의 이메일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발신자는 윤상철이었고 제목은 마지막 경고였다. 김민수, 이번이 마지막이다. 재개발 계획서를 넘기지 않으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것이다. 우리는 농담하지 않는다. 48시간의 시간을 준다. 정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민수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음모에 휘말려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재개발 계획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들이 그것을 원하는지 알아봐야 했다. 계속해서 다른 메일들을 확인했다.
윤상철과의 메일 교환 기록이 2개월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정중한 어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협박조로 변해갔다. 재개발 프로젝트에 협력하면 상당한 이익을 보장하겠다. 계획서만 제출하면 5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겠다. 왜 답변을 하지 않는가? 우리의 제안을 거부하는 것인가? 김민수, 당신이 가진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메일의 내용을 통해 정호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민수의 건설회사가 참여했던 재개발 프로젝트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고 민수가 그것을 폭로하려 했던 것 같았다. 그래서 관련자들이 민수를 제거한 것이었다. 재개발 계획서? 정호는 사무실을 더 자세히 뒤져보았다. 민수가 그 중요한 문서를 어디에 숨겨뒀을지 생각해봤다. 책상, 서류 캐비넷, 심지어 화장실까지 모든 곳을 확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때 벽에 걸린 민수의 졸업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액자가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 평소 완벽주의였던 민수가 그런 것을 그냥 두었을 리 없었다. 정호는 액자를 들어보았다. 액자 뒤에 작은 봉투가 붙어 있었다. 그 안에는 USB와 함께 메모가 들어 있었다. 아버지,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윤상철과 박철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해뒀습니다. 마이너스 민수. 정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동시에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USB를 확인하기 위해 정호는 근처 PC방으로 향했다. 파일을 열어보니 수십 개의 음성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김민수, 우리 제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5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 윤 대표님, 전 정당한 절차를 따르고 싶습니다. 불법적인 일에는 협력할 수 없어요. 불법이라니, 이게 다 합법적인 사업이야. 재개발 구역 주민들도 모두 동의했고,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강제 이주를 당한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끝까지 옳은 길을 걸으려는 의지가 느껴졌다. 정호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다음 파일은 박철민과의 통화였다. 김민수, 마지막으로 말한다. 재개발 계획서를 우리에게 넘기고 협력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거야. 전 정당한 절차를 따를 뿐입니다. 불법적인 일에는 협력할 수 없어요. 가족들이 안전하길 바란다면 다시 생각해봐. 특히 그 예쁜 딸아이 말이야. 뭐라고요? 제 가족을 건드리겠다는 겁니까?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다. 가족을 위협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정호도 마찬가지였다. 가족을 건드리는 놈들은 용서할 수 없었다. 위협이 아니라 경고야. 48시간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녹음 파일을 들은 정호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올바른 길을 걸으려 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안타까웠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죽인 놈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후회가 뭔지 보여주마. 정호는 즉시 박철민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40년간 특전사로 복무하며 익힌 정보 수집 능력을 발휘했다. 먼저 인터넷을 통해 박철민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수집했다. 박철민은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중간급 조폭으로 주로 건설업계 불법 개입과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대한건설 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각종 불법 행위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놈의 일상부터 파악해야겠군. 정호는 며칠간 박철민을 미행했다.
70대 노인이 조폭을 미행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특전사 출신인 정호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은밀행동, 위장술, 추적 기법 모두 몸에 배어 있었다. 박철민은 매일 오후 2시에 강남의 한 사우나에 가서 부하들과 만났다. 그곳이 그들의 본거지인 것 같았다. 정호는 사우나 주변을 정찰하며 내부 구조를 파악했다. 출입구, 비상구, CCTV 위치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저장했다. 저기가 놈들의 소굴이구나. 정호는 사우나 건물의 구조도를 그려가며 공격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민간인들이 있는 곳에서 일을 벌일 수는 없었다. 더 좋은 기회를 기다려야 했다. 이틀 후 정호는 박철민의 차를 추적했다. 검은색 벤츠를 타고 다니는 박철민은 밤늦게 클럽가를 돌아다녔다. 정호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를 따라다녔다. 특전사 시절 익힌 차량 추적 기법이 도움이 되었다. 혼자 있을 때를 노려야겠어. 새벽 3시 박철민이 클럽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술에 취한 그는 비틀거리며 걸었다. 정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주차장은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다. 박철민. 정호의 목소리에 박철민이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노인의 모습에 그는 잠시 당황했다. 술에 취해 있었지만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은 살아있었다. 누구야, 할아버지? 이런 늦은 시간에 뭐 하는 거야? 김민수 아버지다. 정호의 말에 박철민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며 도주로를 찾았다. 하지만 정호가 이미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나한테 뭐 하려고? 경찰 부를까? 내 아들을 왜 죽였냐? 정호가 한 걸음씩 다가가자 박철민은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주차장 벽에 막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박철민은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뭔 소리야? 교통사고로 죽었잖아.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하지 마. 모든 증거가 다 있다. 정호가 USB를 흔들어 보이자 박철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 작은 장치 안에 자신의 범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걸 어떻게 해? 김민수가 녹음을 했다는 거야? 내 아들이 마지막까지 너희들과 싸웠다는 걸 기록해뒀더군. 박철민은 당황하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부하들을 부르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호가 더 빨랐다. 순식간에 정호가 박철민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다. 아! 박철민이 비명을 질렀다. 70대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강했다. 특전사 시절 익힌 관절기가 아직도 유효했다. 내 놈이 내 아들에게 한 짓을 똑같이 해주마. 정호의 눈빛은 차갑고 무서웠다. 박철민은 그제서야 눈앞의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군인의 살기가 느껴졌다. 할아버지,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그냥 돈만 받으려고 했어요.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요. 오해? 정호가 비웃었다. 그럼 내 아들이 왜 죽었어? 정호는 박철민의 목을 조르며 벽에 밀어붙였다. 박철민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변해갔다. 숨이 막혀오자 박철민은 필사적으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김민수를 죽인 건 제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죽였어? 윤상철. 윤상철이 시켰어요. 저희는 그냥 협박만 하라고 했는데. 정호의 눈빛이 번뜩였다. 이메일에서 본 그 이름이었다. 더 큰 배우가 있었던 것이다. 윤상철이 누구냐? 재개발업체 대표예요. 저희는 그냥 하청업체고요. 박철민의 말을 들은 정호는 더 큰 음모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한 조폭 문제가 아니라 건설업계의 거대한 비리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 윤상철을 어디서 만날 수 있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저희도 잘 안 만나요. 항상 중간 사람을 통해서 정호는 박철민을 놓아주었다. 하지만 경고의 메시지는 분명히 전달했다. 3일 후 내 아들 장례식에 다시 나타나면 그때는 정말로 죽인다. 그리고 윤상철의 정보를 가져와. 그렇지 않으면 정호는 말을 끝맺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박철민은 목을 쓸어내리며 그제서야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그의 등골에는 차가운 땀이 흐르고 있었다. 다음 날 정호는 윤상철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 신문 기사, 부동산 업계 소식지까지 모든 것을 뒤져보았다. 윤상철은 대한종합개발이라는 회사의 대표였다. 강남 일대의 대형 재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건설업체였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뒤로는 각종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강제 철거, 부당한 보상, 심지어 폭력까지 동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었다. 워낙 교묘하게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놈이 진짜 흑막이구나. 정호는 윤상철의 회사를 찾아갔다. 50층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은 화려했다. 하지만 정호에게는 아들의 원수를 갚을 목표일 뿐이었다. 접수원에게 면회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은 예약 없이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김민수 아버지라고 전해보시오. 접수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윤상철이 직접 내려왔다. 50대 중반의 그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김민수 아버지라고 하셨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윤상철은 가식적인 조의를 표했다. 하지만 정호는 그의 연기를 한눈에 꿰뚫어 보았다. 특전사 시절 수많은 적들을 상대하며 익힌 인간 판별 능력이었다. 안타까워하실 필요 없소. 그냥 왜 내 아들을 죽였는지만 말해주시오. 죽였다니요? 교통사고가 아니었나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윤상철이 발뺌하자 정호는 USB를 꺼내 보였다. 그 순간 윤상철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걸 들어보시겠소?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윤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자신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증거 인멸을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빠뜨린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김민수가 너무 고집이 세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업이 수백억 단위인데 한 사람 때문에 망칠 수는 없었거든요. 윤상철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그는 민수가 재개발 과정의 불법성을 폭로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박철민 일당을 시켜 제거한 것이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위장한 거요? 박철민이 처리했습니다. 저는 지시만 했을 뿐이에요. 사업이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때로는 강수를 둬야 할 때도 있고. 정호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윤상철의 태도가 견딜 수 없었다. 당신도 내 아들처럼 죽어야 마땅하오.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대신 보상을 해드리죠. 윤상철이 수표책을 꺼내며 말했다. 마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정호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내 아들의 목숨을 돈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요? 정호가 책상을 내리치자 윤상철이 뒤로 물러섰다. 그는 재빨리 비서실에 내선 전화를 걸었다. 경비를 부르려는 것이었다. 경비실로 연결해줘. 지금 당장 올라와.
하지만 정호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윤상철과 박철민, 그리고 그들의 조직을 모두 응징할 계획이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완전한 정의의 실현이었다. 3일 후 내 아들의 장례식에 와보시오. 그때 모든 걸 정리하겠소. 뭐라고요? 장례식에 왜 제가 가야 합니까? 안 오면 이 녹음 파일을 언론사에 공개하겠소. 그리고 검찰에도 고발하고. 윤상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 자신의 사업은 물론 인생도 끝장날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정호는 윤상철에게 경고를 남기고 사무실을 떠났다. 이제 마지막 복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때였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호는 지은이를 불러 앉혔다.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네, 할아버지. 아빠를 나쁜 사람들이 다치게 했단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나쁜 사람들을 혼내줄 거야. 지은이는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이 진지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세요. 아빠가 돌아올 수는 없나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항상 지은이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빠 대신 지은이를 지켜줄게. 정호는 손녀를 꼭 안아주었다.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했다. 그것이 아들에 대한 마지막 약속이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아침, 정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특별한 준비를 했다. 군복은 없었지만 검은색 정장 안에 특전사 시절 사용했던 전술조끼를 착용했다. 40년 전 동료들로부터 받았던 작별 선물인 전술 라이프도 품에 숨겼다. 연막탄 2개와 최루탄 하나도 준비했다. 모두 군 복무 시절의 기념품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들이었다. 오늘로 모든 걸 끝내겠다. 정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70대 노인의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젊은 군인의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마지막 전투를 앞둔 전사의 각오였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정호는 먼저 아들의 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이었다. 내일이면 민수는 땅에 묻히게 될 것이다. 민수야, 오늘 아빠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마. 조금만 기다려라. 정호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민수는 생전의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을 보며 정호는 더욱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 선영과 지은이도 곧 도착했다. 정호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말했다. 며느리야, 오늘은 지은이를 데리고 일찍 들어가거라. 아버님, 무슨 일이 있으실 건가요? 표정이 평소와 다르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 모든 게 끝나면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지은이만큼은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해. 정호의 단호한 표정을 본 선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도 시아버지가 뭔가 큰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며칠 전부터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알겠습니다. 지은이랑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고마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밖으로 나오지 마라. 선영이 지은이의 손을 잡고 휴게실로 들어갔다. 정호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안도했다. 이제 민간인들은 안전한 곳에 있었다. 오후 1시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다. 정호는 그들을 맞으며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해서 입구를 주시하고 있었다. 오후 2시 박철민 일당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왔다. 20명이 넘는 조폭들이 장례식장을 에워쌌다. 각자의 손에는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심지어 칼까지 들고 있었다. 오늘은 장난이 아니군.
정호는 그들의 숫자를 세어보았다. 23명이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특전사 시절 더 많은 적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었다. 할아버지, 약속한 돈 준비하셨죠? 박철민이 큰 소리로 말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며 불안해했다. 몇몇은 이미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돈? 무슨 돈 말이오? 정호가 태연하게 반문했다. 박철민은 당황했다. 어제 주차장에서의 일 때문에 정호를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부하들 앞에서 약해 보일 수는 없었다. 8억 말입니다. 김민수가 빌린 돈 말이에요. 내 아들은 당신들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소. 오히려 당신들이 내 아들을 죽였지. 정호의 말에 장례식장 안이 술렁였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무슨 헛소리야. 증거라도 있어? 박철민이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제의 일로 인해 정호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증거요? 정호가 USB를 꺼내 보였다. 동시에 휴대용 스피커도 준비했다.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다. 이걸 들어보시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다. 박철민과 민수의 대화 그리고 윤상철의 협박이 생생하게 들렸다. 조문객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가족들이 안전하길 바란다면 다시 생각해봐. 특히 그 예쁜 딸아이 말이야. 뭐라고요? 제 가족을 건드리겠다는 겁니까? 위협이 아니라 경고야. 48시간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녹음을 들은 조문객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외쳤다. 또 다른 사람은 저런 놈들이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박철민이 황급히 변명했지만 이미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되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조작입니까? 정호가 또 다른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윤상철과 박철민의 통화 내용이었다. 김민수 처리는 어떻게 됐나?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했고 현장 증거도 모두 인멸했습니다. 좋아. 이제 가족들한테 압박을 가해서 돈을 뜯어내자. 8억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3일 안에 처리하겠습니다. 녹음을 들은 조문객들이 더욱 분노했다. 명백한 살인 증거였다. 몇몇은 이미 경찰에 신고를 완료한 상태였다. 박철민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할아버지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군. 모두 나서. 조폭들이 일제히 무기를 꺼내들었다.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칼들이 형광등 불빛에 차갑게 반짝였다. 조문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여기는 내 아들의 장례식장이요. 더럽히지 마시오. 정호는 침착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품속에 나이프를 움켜쥐고 있었다. 동시에 연막탄의 위치도 확인했다. 할아버지가 끝까지 버틸 거면 어쩔 수 없지. 박철민의 신호와 함께 조폭들이 달려들었다. 첫 번째 놈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정호를 향해 뛰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정호는 번개같이 몸을 숙여 공격을 피했다. 동시에 상대의 무릎을 발로 차 넘어뜨렸다. 40년 전 특전사 시절의 몸놀림이 되살아났다. 나이는 많았지만 몸은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뭐야, 이 할아버지? 두 번째 조폭이 당황하며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하지만 정호는 이미 그의 옆으로 돌아가 있었다. 정확한 손날치기가 상대의 목을 강타했다. 특전사 시절 배운 급소 공격법이었다. 으악!
조폭이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나머지 조폭들이 당황하며 주춤거렸다. 70대 노인이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모두 달려들어. 혼자서 우리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박철민이 소리치자 조폭들이 다시 정호를 에워쌌다. 이번에는 5명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각자 다른 방향에서 공격해왔다. 정호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했다. 나이는 많았지만 아직도 특전사의 본능이 살아있었다. 적의 공격 패턴, 약점, 모든 것이 한눈에 보였다. 첫 번째 놈의 야구 방망이를 피하며 카운터 어택을 날렸다. 정확한 복부 타격에 상대가 쓰러졌다. 두 번째 놈이 뒤에서 칼을 들고 찔러오자 정호는 몸을 돌려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아! 칼이 떨어지며 조폭이 손목을 붙잡고 신음했다. 정호는 그 칼을 주워들고 나머지 조폭들을 위협했다. 이제 무기가 생겼다. 이제 그만하겠소? 하지만 박철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더 많은 부하들을 불러들였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폭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이제 30명이 넘는 조폭들이 정호를 포위했다. 할아버지, 이제 어쩔 건데? 아무리 특전사 출신이라지만 혼자서 우리 모두를 상대할 수는 없을 거야. 박철민이 승리를 확신하며 웃었다. 하지만 정호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너희들이 특전사를 우습게 보는군. 정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그것은 연막탄이었다. 군대에서 쓰던 것을 아직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뭐야, 그게? 박철민이 의아해하는 순간 정호가 연막탄을 터뜨렸다. 순식간에 장례식장 안이 하얀 연기로 가득 찼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었다. 앞이 안 보여. 할아버지 어디 갔어? 서로 부딪히지 마. 조폭들이 당황하며 서로 소리쳤다. 하지만 정호는 이미 연기 속에서 그들을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했다. 특전사 시절 익힌 은밀 행동 기술이 발휘되었다. 소리 없이 움직이며 적들을 기습했다. 한 명씩 조용히 기절시키거나 무력화시켰다. 연기 속에서의 전투는 정호의 특기였다. 베트남전 시절 정글에서 익힌 기술이었다. 으악! 누가 나를 쳤어? 여기 있다? 조폭들의 비명소리가 연기 속에서 들려왔다. 박철민은 점점 불안해졌다. 부하들이 하나씩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다들 진정해. 연기가 거치면 찾을 수 있어. 하지만 연기가 거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었다. 정호는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씩 처리하고 있었다. 목표는 박철민이었지만 먼저 부하들을 제거해야 했다. 5분 후 연기가 서서히 거치기 시작했다. 박철민이 주위를 둘러보자 경악스러운 광경이 펼쳐졌다. 30명이 넘던 부하들 중 대부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어떤 놈은 기절해 있었고 어떤 놈은 다리를 절뚝거렸다. 이럴 수가. 박철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70대 노인 혼자서 이런 일을 해낸다는 것이 현실 같지 않았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요. 정호가 연기 속에서 나타났다. 그의 옷은 조금 흐트러졌지만 큰 부상은 없어 보였다. 오히려 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연기 속에서의 전투가 그를 더욱 각성시켰다. 남은 조폭들이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이제 그들은 정호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군인의 실력이었다. 박철민, 이제 너와 1대1로 끝내자. 정호가 박철민을 가리키며 말했다. 박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칼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손목이 계속 떨리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설마 나까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해보면 알겠지.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했다. 장례식장 안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남은 조폭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박철민이 먼저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공격은 분노에 치우쳐 있어서 정확성이 떨어졌다. 정우는 침착하게 그의 공격을 피했다. 동시에 정확한 반격으로 박철민의 손목을 타격했다. 으악! 칼이 떨어지며 박철민이 손목을 움켜쥐었다. 정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박철민을 넘어뜨렸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이제 끝이다. 정우가 박철민의 목을 발로 눌렀다. 박철민은 숨을 헐떡이며 애원했다. 모든 위세가 사라지고 비굴한 모습만 남았다.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요. 내 아들에게도 그런 기회를 줬나? 정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자비했다. 박철민의 얼굴이 점점 빨갛게 변해갔다. 숨이 막혀오자 더욱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그때 장례식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것 같았다. 조문객들 중 한 명이 미리 신고해 둔 것이었다. 경찰이 온다. 남은 조폭들이 소리치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우는 박철민을 놓아주지 않았다. 아직 할 말이 남아 있었다. 할아버지, 경찰이 오면 할아버지도 잡혀가요. 박철민이 필사적으로 말했다. 하지만 정우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아들의 원수를 갚는 것이 우선이었다. 상관없다. 내 아들의 원수를 갚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정말로 박철민을 끝장낼 순간 정우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환청인지 실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민수의 목소리였다. 아빠, 그만해요. 아빠까지 범죄자가 되면 안 돼요. 지은이가 할아버지를 필요로 해요. 정우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아들은 평생 올바른 길만 걸었는데 자신이 복수 때문에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지은이가 아직 어렸다. 할아버지가 필요했다. 살아라. 대신 평생 감옥에서 내 아들에 대한 죄를 갚아라. 정우가 박철민을 놓아주었다. 박철민은 겨우 숨을 쉬며 바닥에 엎드렸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기분이었다. 경찰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자 정우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저항할 생각은 없었다. 모든 것을 법의 심판에 맡기기로 했다. 저입니다. 모든 일의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던 조문객들이 나서서 증언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 이분은 피해자예요. 저 조폭들이 먼저 위협했어요. 녹음 파일도 있어요. 김민수 씨를 죽인 건 저들이에요. 정당방위였어요. 저분이 없었다면 우리도 위험했을 거예요. 경찰은 상황을 파악한 후 박철민과 남은 조폭들을 체포했다. 정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현장에서 풀려났다. USB에 담긴 증거들이 결정적이었다. 그때 윤상철이 나타났다. 그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이 건물을 포위한 상태였다. 윤상철. 정우가 그를 발견하고 외쳤다. 윤상철은 창백한 얼굴로 체포되었다. 모든 증거가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밤 정우는 혼자 빈소를 지키며 아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 민수야, 아빠가 너의 원수를 갚았다. 이제 마음 놓고 가거라. 아들의 영정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정우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다. 길고 험난했던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끝을 맞았다. 일주일 후 정우는 검찰청에 출석했다. 박철민과 그의 조직원들, 그리고 윤상철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우가 제공한 증거들 덕분에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USB에 담긴 녹음 파일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정호 씨, 귀중한 증언과 증거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건설업계의 비리도 함께 수사하게 됐습니다. 담당 검사가 정중하게 말했다. 그는 정호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70대 노인이 혼자서 조직적인 범죄에 맞선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제 아들이 옳은 일을 하다가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김민수 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의 말에 정호는 안도했다. 민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의 희생이 더 큰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윤상철의 회사는 지난 10년간 수십 건의 불법 재개발을 진행했었다. 강제 철거, 부당한 보상, 심지어 다른 살인 사건과도 연관이 있었다. 민수는 빙산의 일각을 발견한 것이었다. 이런 규모의 조직적 범죄를 혼자서 밝혀내신 것이 놀랍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 아들이 마지막까지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정호는 자신보다 아들을 더 높이 평가했다. 민수가 위험을 무릅쓰고 녹음을 해둔 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박철민은 살인교사 혐의로, 윤상철은 살인 지시 및 조직적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정에는 많은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피고인 윤상철, 박철민은 피해자 김민수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습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조직적으로 불법 재개발을 진행하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검사의 기소장 낭독이 시작되자 법정안이 숙연해졌다. 정호는 방청석에서 조용히 재판을 지켜보았다. 선영과 지은이도 함께 왔다. 우리는 단순히 사업상 갈등이 있었을 뿐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적 없습니다. 윤상철이 끝까지 발뺌했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녹음 파일, 통화 기록, 목격자 증언, 심지어 공범들의 자백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범죄를 입증했다. 피해자는 정당한 사업을 하려 했을 뿐입니다. 불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범죄입니다. 변호사의 변론이 이어졌다. 정호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마지막까지 올바른 길을 걸었던 아들이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호는 매일 법정에 출석했다. 그의 굳은 의지가 재판부에도 전달되는 것 같았다. 판사들도 이 사건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증인 김정호, 법정에 나오십시오. 정호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떨리지 않고 명확하게 증언했다. 특전사 시절의 침착함이 도움이 되었다. 제 아들 민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불의에 굽히지 않았다고 해서 죽임을 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호의 증언에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선영도 울고 있었고 지은이도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피고인들은 제 아들을 죽이고도 모자라 죽은 자에게 누명까지 씌우려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8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정호의 말에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들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재판은 3개월간 계속되었다. 그동안 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고 윤상철의 건설 회사가 저지른 다른 비리들도 드러났다.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추가로 나타났다. 이들의 범죄는 단순한 개인적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질서를 파괴하는 조직적 범죄입니다.
최종 변론에서 검사가 강조했다. 이 사건이 개인의 복수를 넘어 사회 정의의 문제라는 것이었다. 드디어 판결일이 왔다. 법정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정우와 선영, 지은이는 물론 수많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피고인 윤상철, 살인교사 및 조직범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철민, 살인교사 및 협박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아들에게 감사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 민수야, 이제 정말 마음 놓고 가거라. 재판이 끝난 후 정우는 언론사들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그는 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민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아들 민수는 평범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그런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목숨은 잃었지만 더 큰 악을 막아냈습니다. 정호의 인터뷰가 방송되자 많은 시민들이 감동했다. 특히 젊은 사업가들이 민수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았다. 우리도 김민수 씨처럼 정직하게 사업해야겠다. 불의에 굽히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것이 쉽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민수의 죽음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건설업계에서도 자정 노력이 시작되었다. 한편 정우는 민수의 회사를 정리하며 직원들의 앞날을 챙겼다. 이주연을 비롯한 직원들은 모두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왔다. 민수가 남긴 자산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장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 형의 뜻을 이어받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주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는 민수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각오로 살아가려 했다. 주연 씨가 민수의 정신을 이어받아 주길 바라오. 언제나 정직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오. 6개월 후 정우는 민수를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직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윤상철의 회사에서 나온 배상금과 시민들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시작했다. 김민수 정직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서도 정직하고 성실한 학생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정우의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시민들의 기부가 이어졌고 언론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었다. 심지어 정부에서도 지원을 약속했다. 첫 번째 장학생 선발식에서 정우는 큰 감동을 받았다. 가난하지만 성실한 학생들이 민수의 이름으로 꿈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총 10명의 학생이 선발되었다. 여러분이 민수의 정신을 이어받아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자라주길 바랍니다. 불의를 보면 침묵하지 말고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세요. 정호의 격려사에 학생들이 큰 박수를 보냈다. 그 순간 정호는 아들이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민수의 정신이 이 아이들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장학재단 설립 후 정호는 전국을 돌며 강연 활동을 시작했다. 주제는 정의와 용기였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사회정의 실현의 에너지로 바꾸신 것이 존경스럽습니다. 특전사 출신이라는 특별함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정호의 이야기가 책으로도 출간되었고 영화화 제안도 들어왔다. 하지만 정호는 상업적 이용보다는 교육적 목적에 더 관심이 있었다. 1년 후
정호는 선영과 지은이와 함께 민수의 묘를 찾았다. 묘비에는 정직한 사업가 김민수라고 새겨져 있었다. 그 옆에는 아버지의 자랑, 딸의 영웅이라는 글귀도 추가되어 있었다. 아빠,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들을 모두 벌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빠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드셨어요. 지은이가 아버지 묘 앞에서 말했다. 이제 9살이 된 그 아이는 아버지의 죽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동시에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다. 그래, 할아버지가 아빠의 명예를 지켜주셨단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빠가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 선영도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묘비를 쓰다듬었다. 그녀는 정호의 노력 덕분에 남편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 이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민수야, 내가 옳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됐다. 내 딸도 아빠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어. 그리고 내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있다. 정호는 아들의 묘 앞에서 마지막 보고를 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복수도 완료했고 정의도 실현했으며 아들의 정신도 계승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호는 혼자 앉아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시작해서 진실 추적, 복수 실행, 그리고 정의 실현까지의 긴 여정이었다. 힘들고 위험한 길이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특전사의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구나. 정호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손으로 아들의 원수를 갚았고 정의를 실현했다.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군인의 사명을 다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정호는 평온한 마음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억울함이 풀렸고 악인들이 처벌받았으며 정의가 승리했다. 그리고 민수의 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이제 정말 끝이다. 정호의 독백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길고 험난했던 복수의 여정이 마침내 끝을 맞았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갈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호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을 기대했다. 장학재단 운영, 강연 활동, 그리고 손녀 지은이 키우기까지 할 일이 많았다. 모든 것이 민수를 위한 일이었고 동시에 사회를 위한 일이었다. 민수야, 아빠가 내 목까지 살아가겠다. 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아들 민수가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정호는 새로운 하루를 준비했다. 70대 노인의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평화로운 봉사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었다.